상품 투자의 위험, 그 매력적인 이면에 있는 치명적인 함정. 파생 상품이 뭐냐? 기초 자산을 따라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손익 구조를 주기로 한 모든 금융 상품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기초 자산을 다른 구조로 바꿔서 그거를 주기로 한 약속이에요. 파생된 거, 기초 자산에서 그냥 파생된 모든 약속들, CFD도 다 약속이고, 선물도 약속이고, 옵션도 약속이고, 수합도 약속이고, 다 약속이죠,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한 기초 자산이 뭐예요? 주식, 채권, 원자재, 뭐 다른 것도, 뭐 환율, 뭐 기타 등등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서 파생해서 나온 모든 상품들. 근데 그게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품일 때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 상품 얘기할 때 원금 보장이냐, 원금 보장형이냐, 원금 비보장이냐 이렇게 말들 하는데 결국 세상에 원금 보장되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원금이라고 얘기하지만 현금도 인플레이션 따지면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냥 현금 기준으로 보면은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라고 현금성 자산은 예금하고 현금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금도 원래는 예금자 보호법에 있는 그 금액까지죠. 그러니까 결국 현금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원금이라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 채권 원금 보장된다고 얘기 자꾸 하지만 결국 만기에가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지. 현재는 계속 가격이 변동하고 있어서 절대로 중간에 팔았을 때 원금이 보장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할 때도 현금성 자산만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달러로 바꿔준다고 했을 때.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장기채를 사는 순간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주식, 채권 이런 게 다 원금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죠. 근데 이런 상품을 가지고 만드는 상품이 또 파생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금 얘기한 이런 위험한 원금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원금 이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내가 넣은 돈만 날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파생 상품은 어때요? 무한대예요. 손실이 원래 증거금 이상으로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무한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100만 원 투자해놓고 100만 원만 손실 나는 게 아니에요. 원금만 플러스 알파로 손실이 더 날 수 있어요. 선물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그래서 파생 상품들은 위험하다. 왜? 원금 이상 손실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금 초과 손실이 왜 발생하는가 생각해보면 결국 증거금 제도 때문이에요. 증거금이라는 게 뭐예요? 담보금이에요. 담보금. 그래서 증거금 넣어놓고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레버리지가 뭐예요? 결국 대출이에요. 대출. 내가 10 가지고 100짜리 투자할 수 있고 10 가지고 뭐 1000짜리 투자할 수 있고 CFD 같은 경우도 레버리지를 더 많이 쓰려고 이제 사설 거래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증거금이란 게 결국은 자동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고 대출을 받은 거고 대출 받았다는 거는 그냥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레버리지 할 때 레버리지 9배 사용한다 몇 배 사용한다 할 때 보통 10% 수익을 난다고 가정하면은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100만 원 투자를 해요.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9배를 걸었어요. 9배를 걸었다는 얘기는 100만 원 넣어놓고 900만 원 빌려서 1000만 원어치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가지고서 수익을 10% 냈으니까 100만 원 수익을 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 9에 대한 900만 원 빌린 거에서 3% 상구 20조 그래서 입주하면 이자 내고 나면은 총 수익이 73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 돈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73만 원 벌었으니까 73% 수익이죠. 레버리지 9배 사용했을 때. 이거 레버리지 9배가 보통 코스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열 몇 배까지 되지만 그냥 100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만 레버리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천만 원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증거금은 100만 원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는 선물의 레버리지를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건 벌었을 때죠. 마이너스 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10%가 마이너스가 나면은 결국 127%가 돼요. 100만 원 넣고 했는데 손실이 100만 원이 났어요. 10% 났으니까. 근데 대출 이자 내야 되죠. 900만 원에 대한 이자. 27만 원 이자까지 나가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10%가 급락을 하면은 결국 대출 이자까지 손실이 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반영되냐? 선물 가격에 다 반영이 돼요. 대출 이자가 선물 가격에 다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걸 쓰면 이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지금 앞에 있는 건 대출로 제가 예를 들었는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결국 시장 레버리지를 증거금 때문에 발생을 하고 이 증거금에서 모든 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증거금이 원금이 아니다. 그래서 증거금의 원금 부분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증거금이란 게 뭐냐? 그럼 계약 이행 보증금이다. 그래서 집 살 때 담보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매매 시점이 이때면은 결제 시점이 이때면 요 사이에 가격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사이에 혹시 결제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라고 해서 넣는 돈. 집을 내가 사기로 한 거에서 사면은 계약금 넣죠. 그랬다 만기에 실제로 정산할 때 나머지 돈을 다 넣어야지 돈을 이제 집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증거금만 넣고 샀지만 만기에 가서의 손익은 전체 노셔널 금액, 집 전체 금액에 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제 불이행할까봐 여기서 증거금이라는 걸 넣어놓고서 있는 거죠. 계약금이라고 넣는 거죠. 부동산 계약이라면. 그래서 이런 증거금은 그럼 누가 관리를 해주는데 증거금 띄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증거금은 거래소라는 곳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쪽의 신용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중간에서 세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거금률 같은 경우는 고정값이 아니에요. 변해요. 이것도 그래서 음모론이 있어요. 포지션이 쌓이면 증거금률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더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가게 해서 시장이 더 흔들린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 증거금률을 거래소가 만들 때 이슈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지면 증거금을 높여야 돼요.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변동성이 막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원이었는데 100원짜리가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100원의 행사 가격 100짜리에 옵션 거래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냥 선물로만 보시죠. 옵션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선물 거래를 했는데 10%만 넣고 100%짜리 원금 정도에 대한 손익을 가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10% 움직일 때랑 변동성이 30%로 움직일 때랑 위험도가 어때요? 30%일 때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30% 움직이면 100이 금방 다 없어지면 반대 매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원금 이상 다 손에 닿을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받으러 다녀야 되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금률을 높이겠죠. 증거금률을 높이면 반대 매매가 그 다음날 바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금률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증거금률이 오르고 있다면 점점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월 적성성을 조절해가지고 수시로 변경해요. 증거금률을. 누가? 얘네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얘네가 정하면 우리는 돈을 넣던가 빨리 반대 매매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그래서 증거금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증거금률이 9%라는 의미는 앞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10억짜리 집을 사기로 한 계약을 했는데 내 돈 9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넣은 거죠. 9%만 보증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돈 9%에 자동으로 레버리지 된 게 91이에요.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보증금 다 날리죠? 예. 집값이 떨어졌어. 나 그러면 9% 그냥 보증금 날리고 끝난다. 이럴 수 있겠죠. 예. 계약금 날리고 끝낼래. 이렇게 비슷하죠. 요즘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들 샀다가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랑 비슷하죠. 내가 그냥 증거금 날리고 보증금 날리고 끝낼래. 계약금 날리고 끝낼래. 이런 거죠. 근데 올라갔을 때는 엄청난 레버리지가 되죠. 들어갔던 계약금 대비해서 돈을 엄청 버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100 나누기 9에서 11배의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 날 때는 엄청난 73% 아까 보셨지만 금세 100%, 50%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증거금 대비로는 그걸 증거금을 갖다가 내가 투자된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맹독에 가진 위험한 양날의 칼이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그래서 제임스 모건이란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면도날 것 같다. 면도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자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칼 양날한 얘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증거금 투자원금이 아니다. 증거금 900만 원은 1억 계약을 위한 보증금일 뿐이다. 예, 9%라고 하면. 그래서 1억 원 내가 주식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 액면 계산을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 꼭 안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사례를 보면은 실패랑 성공 극단적인 비율을 해볼 텐데 일단 11.11 사태가 있었죠.
도이치 사태라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이치 은행이 기본적으로 차익 거래로 그러니까 현물 매수하고 선물 매도한 포지션을 계속 쌓아서 2.5조까지 모았다가 만기일 날 그거를 10분 동안에 던지면서 밑으로 폭락을 시켜서 다 이제 주가를 10분 동안 완전 폭락시킨 사태가 도이치 사태예요. 근데 이때 이런 포지션을 가진 운용사들이 있었어요. 옵션 매도 운용사들. 그 전까진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왜? 여기 왔다 갔다 조금씩 하니까 이만큼의 수수료가 매달 수익이 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라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더하고 해서 몇천억까지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분 만에 폭락. 10분 만에 폭락하니까 여기 있다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는데 요 프리미엄 여기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게 여기 있던 게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만큼 손실이 나면서 결국 펀드가 다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10분 동안에 2조 4천억을 던졌고 그럼으로써 폭락을 했고 시장 50포인트 폭락을 했고 10분 만에 그러면서 차트의 왼쪽 끝으로 이동했어요. 아까 여기서 이쪽 왼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풋옵션의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 폭등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무한대의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결국 하룻밤에 옵션 운용했던 운용사가 파산을 했어요. 증거금 부족. 그래서 교훈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던 위험, 블랙스완도 반드시 온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저걸 예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죠. 하지만 그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테이바 랩 하면서도 뭐 LPPL 그다음에 지진 이게 뭐냐면 지진 예측 모델들이에요. 이런 이제 주파수 그러니까 지상이 움직이는 그 흔들림을 가지고 예상하는 모델인데 지진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온다고 그러고 안 온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그리고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미래가 예측이 되지 않더라라는 게 저희의 이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보니 도저히 이런 걸 예측을 못하는 건가 보다. 내가 예측하려고 그런 게 잘못됐었네. 감이라면 동물들 움직이는 그런 거를 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진은. 근데 지금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런 블랙스완이 일어나는 것 절대 오지 않을 것이 오는 게 9.11이나 이런 사태는 모르겠지만 테러나 이런 것들 전쟁 이런 것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레버리지가 점점점 커지는 거가 가장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레버리지가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들은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갔었죠. 예. 돈 좀 줄 테니 그 기름 좀 가져가, 원유 좀 가져가요. 예. 저장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포트에 탱크가 없느니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실물 인수도가 불가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선물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7불까지 떨어져 버렸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에 연동돼 있는 지금 선물 ETF들 되게 많죠. 선물 ETF들이 ETN들이 상장 폐지당하고 다 0이 됐죠. 그래서 또 소송 걸리고 있고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은 그러니까 선물을 하더라도 롤오버나 이런 거 되게 잘 보셔야 된다. 롤오버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현재 월물에서 다음 월물 만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는 일까지 야 기름값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돼? 현물은 안 갈 수 있지만 선물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막 깨진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선물이나 이런 걸로 돈 번 사람 없어? 라고 얘기하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유튜브나 아니면은 GPT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 이름들 넣으시면은 어떤 트레이딩을 했고 어떤 것까지도 다 정리를 해줘요. 그걸 일부를 제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같은 리처드 데니스는 이제 터틀 트레이드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그거를 이제 창설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원자재 통화 선물, 추세 추종, 피라미딩. 가장 선물로 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식, CTA 방식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70년대. 그래서 이 80년대 주종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가요. 이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이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냥 시스템 트레이딩 정도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너무나도 이제 그 정교화되고 이때 썼던 전략들과는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드세이코타 같은 경우도 유명하고 그분도 결국 금속, 통화 선물, 커머디티들을 주로 이용했었어요. 금융 선물들이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라 그래요. 금융 선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추세 추종, 자동화된 매매. 그리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추세 추종으로 돈을 엄청 잘 벌 수 있는 게 이유는 하나예요. 원자재는 생각보다 추세 추종을 해요. 한마디로 원자재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막 무슨 뭐 10분, 15분 차트 보고 한 게 아니라 일봉, 주봉 이렇게 매매를 했었기 때문에 또는 아예 단타를 PT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추세 추정도 대부분 다 위클리 데이터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추세가 있는 기초 자산들을 골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폴 튜터 존스 같은 경우는 채권 선물, 지수 선물로 해서 매크로 가지고 헤징하면서 리스크 리워드가 비대칭일 경우에만 들어가서 수익을 잘 냈다. 연율 100% 이상 냈다. 초기 5년 동안. 초기 5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뒤엔 깨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깨졌다 벌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잘하면 돈 번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잘 번 공통점은 피라미딩을 잘했다는 거랑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잘했다. 이거 두 가지가 가장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맨날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피라미딩 하라는 얘기는 올라갈 때 계속 그러니까 불타기 하라는 얘기죠. 불타기해서 먹을 때 많이 먹어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로스컷 철저히 해라. 이 딱 두 가지예요. 말은 되게 쉬운데 실제로 이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반해요.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생상품 위험, 지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첫 번째, 스탑로스하고 프라핏 런. 이게 손실은 짧게 갖고 프라핏은 길게 가라. 이거 맨날 나오는 말이죠. 예. 그래서 레버리지 때문에 선물은 불리한 포지션 끊어내지 않으면 그냥 손실이 너무 커져요. 예, 당연하겠죠. 그러면 원수에게 선물 거래하라고 소개해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일만 일어나죠. 하지만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반등, 여기서 스탑로스 하는 게 어려운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반해요. 손실을 리얼라이즈 시키는 거는 기분이 너무 나빠요. 하지만 반등하겠지. 손실을 확정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을 어기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벌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본성대로 매매하면 무조건 돈을 벌지 못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타기, 물타기 두 가지 있는데 약간 이 에버리지 다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해서 계속 뭐 추격으로 계속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리드 매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결국은 그리드 매매나 이런 걸 하면 한 번 맨 물타기 맨 마지막에 뻥 내려갈 때 다 끝나서 0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돼요. 피라미딩은 벌고 벌다가 빵 하고 끝나면 본전에 끝나요. 대신에 그 방향으로 맞았으면 대박이 나요. 그럼 둘 중에 뭘 해야 되겠어요? 예, 당연히 피라미딩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올라가면은 수익을 빨리 실현하고 싶고 내려가면은 손실을 실현하기 싫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금지하는 거는 물타기는 절대 선물은 하면 안 돼요. 예, 깨졌는데 거기다 물을 타면 안 돼요. 주식은 어쨌든 주식이란 게 있으니까 그리고 깨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원금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도 되겠지만 실제로 선물들은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타기 하는 시점이 바로 손절해야 될 시점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제 경험도 그래요. 그래서 선물은 그냥 마이너스 얼마 나면 그냥 털어야지 그러면 거기서 눈 딱 감고 무조건 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걸려 있으니까. 피라미딩은 이익 나고 있을 때 포지션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판단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타고 더 넣고 그래서 그 방향이 내 선택이 맞으면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피라미딩이 고수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손실을 확대하는 물타기랑 반대로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내가 얼마라고 샀는데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더 많이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실현 손익이 있잖아요. 실현시키면 손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손익을 여기서 내가 더 애대서 사면은 빠지면 이 내가 먹은 손익이 없어지는 건데 더 빨리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반이라도 먹고 나와야겠다. 그리고 포지션을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먹을 때도 많이 못 먹는 게 돼요. 선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많이 먹으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하는 매매할 경우에는 무조건 피라미딩 하는 형태로 해야 하고 시스템 트레이딩의 경우라면 뭔가 로직을 만들어서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방향은 아니에요. 이건 손이나 아니면 그냥 인투이션으로 자기가 그냥 매매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직도 그렇게 만들면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물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매매 잘하신 분들은 두 종류인 거죠. 유연하게 사고를 하면서 유연하다는 뜻이 플렉서빌리티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롱이었다가도 뭔가 이상한 게 생긴 것 같다 그럼 숏으로 뒤집고 이런 걸 되게 잘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선물은 레버리지가 너무 걸려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 방향이 맞아 그냥 버티면 돼 이런 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초보랑 고수의 차이가 뭐냐,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하는 속도, 빨리 인정하는 로스컷을 빨리 한다 뜻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로스컷을 내가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얼마 이상 손실 나면 무조건 털어서 없애야 돼요. 예.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최대한. 그리고 수익이 났으면은 그 수익에다가 수익만큼은 없어져도 돼 하면서 포지션을 빌드업 할 수 있는 게 피라미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피라미딩 할 때 그냥 컷하고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도망치는데 선수다 고수는. 이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고수란 뜻이 그냥 막연한 기대감 버리고 틀렸음을 확인하면 즉시 빠져나온다. 로스컷 잘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로스컷을 잘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연한 사고, 잘못됐으면 롱이었다가 숏이었다가 이거를 유연하게 잘 바꿔야 된다는 뜻이고, 손실 기계적으로 해서 차단하고, 위험관리는 이거를 엑스큐션 실제로 행동으로 로스컷도 하고 피라미딩도 하고 또는 포지션 가지고 있고, 피라미딩을 하기 전에 일단 방향을 내가 많이 잘 맞히는 연습이 되고 내가 그런 거에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추세를 잘 맞추고 트레이딩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트레이딩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리고 저도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옵션이나 이런 걸로 차익거래성 거래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이제 911 때 터졌고, 그러면서 약간 바뀐 거죠. 네. 그래서 파생 상품은 증거금, 레버리지, 원금 초과, 손실 위험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옵션 쇼크 마이너스 유가 사태 난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일은 일어난다. 분명히 일어난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 벌었어도 이런 거 한 번 났을 때 다 털린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털리지 않을 수 있게끔 포지션을 잘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게 손실 로스컷일 수 있어요. 그래서 로스컷은 생존의 기본이다. 성공의 핵심은 결국은 예측이 아니라 위험관리,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디서? 선물 트레이딩에서 또는 옵션 트레이딩에서. 그래서 위험은, 그러니까 선물처럼 파생상품 같은 경우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업다운 다 있는 거니까, 돈 벌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곧 뭐 가능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관리를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할 수는 없어요. 예. 알 수도 없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파생 상품을 거래하려면 일단은 자기 마인드셋을 정확히 해야 되고, 로스컷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리고 처음에 테스트를 해봐서 내가 시장을 맞힐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직관 또는 그런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코딩이나 로직을 잘 만들어서 규칙대로 룰 베이스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파생 상품은 저는 최대한 네,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 있어요. 저도 파생 상품을 주로 했던 사람이지만. 예. 댓글을 보고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